자, 269페이지 지정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게 먼저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지는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자, 269페이지 일단 체크를 해놓고 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밑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53조 1항에 따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지는 괄호 안에 적혀있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밑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봐주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가 나오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것으로 봐줍니다. 자,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고 나면 그 뒤에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지형 도면을. 요 지형 도면 작성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관리계획 규정, 국계법 규정에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에 따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밑줄 사업 시행 기간에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아까 했던 거랑 연결해서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20만 제곱미터라면은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도시지역은 30만이니까. 근데 여기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근데 여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는데 이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취락지구가. 그러면 이제 지정될 수 있습니까?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준다는 거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자,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항상 취락지구로 함정을 팝니다. 취락지구로. 아까 보면은 취락지구에서는 아까 지정할 때 어디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뭐 칠학지구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다 표시해 놓고 긴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걸로 함정을 팔 거니까 어렵게 될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칠학지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칠학지구 이런 데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지정합니까? 개발이 끝난 곳에 지정합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할 겁니다. 여기를. 그다음에 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지는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칠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칠학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칠학지구 개발 사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 칠학지구든 이 두 곳은 개발 사업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이 두 군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칠학지구 이런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페이지를 두 개 쓰죠. 152페이지랑 395페이지 이렇게. 자, 요 152페이지는 뭐냐면은 국계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런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요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고 나서 나중에 볼 때는 이걸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 제가 5월달쯤에는 비슷비슷한 부분들 다 묶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혹시나 복습하실 때 본다 하더라도 3월달 정도부터는 이걸 한꺼번에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죠. 반면에 난개발이 아닌 것이 분명한 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즉 허용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허용사항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전에 말했던 거, 뭐 경미한 거, 그 다음에 생업 관련, 그 다음에 공적인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허가를 안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허가 안 받는 행위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습니다. 허가권자는 국계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27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허가권자는 특, 광, 시, 군이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그 밑에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까지는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밑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나무 심고 나무 베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 나무도 그러니까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물건, 권리까지도 수용의 대상이 되니까 나무도 그냥 함부로 심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 나무 베고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보면은
국계법에서는 그냥 건축물의 건축까지만 허가사항이었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밑줄,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 가면 이게 또 좀 차이가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서는 대수선은 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걸 한꺼번에 볼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만 허가사항이었지만 여기서 추가되는 게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이런 것들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가로 1의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밑줄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것 때문에 시행자한테 의견 들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용사항 나오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번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소에 필요한 밑줄 응급조치. 요거 국계법에서도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 했습니다. 근데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 하고 나서 뭘 했어야 되는데 1개월 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계법에서는. 근데 여기는 가로 안에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신고 X라고 해주죠. 신고 X. 신고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고도.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제가 응급조치 뒤에다가 선조치 후 신고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서 1번 기획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뭐 생업 관련 행위겠죠?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온실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마찬가지 생업 관련 행위. 디귿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죠?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속재치,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리을 도시개발구역에 거기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도 경미한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고 미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보려고 나무 잠깐 심어 놓는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근데 가로 안에 밑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밑줄. 자,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중목을 심죠. 그때부터는 이 나무는 경작물입니다. 경작지에 심었으니까. 경작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죠? 경작자한테 나중에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거 허가 없이 심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득권보가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시 당시 이미 밑줄하시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나 사업의 착수 밑줄. 이미 착수한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89페이지) 자,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입니다.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착수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요거 원칙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죠.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일 때는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우리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득권보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 관리계획 결정을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원칙이. 국계법 관리계 결정 당시에는 원칙 그냥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만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 30일 안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득권 보고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밑줄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요게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 30일 안에 신고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번, 4번의 가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거나 허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사람한테는 원상회복을 명하죠. 근데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죠. 행정 대집행한다. 요거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 다음 페이지. 허가에 관해서는 뭐 국계법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이제 어딜 볼 거냐면은 279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자. 3번, 이제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그 다음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분할이나 결합. 분할할 때 얼마 있습니까? 결합할 때도 1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사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죠. 이게 페이지 279페이지. 자, 개발 사업의 절차를 제가 옆에 다시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자, 순서대로, 원칙대로 할 때는 맨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지정이 될 거고,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요게 순서대로 할 때, 원칙대로 할 때. 자, 근데 미국공일 때, 미개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럴 때는 맨 처음에 뭘 하죠? 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되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만들고 나서 시행자 정하고 나면 그 시행자가 역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잘 진행이 되면 해제를 할까요? 잘 안 되면 해제할까요? 잘 안 되면.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 이후의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즉, 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해제, 실효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날.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할 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은 2년 안에 만들어요. 2년 안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 만들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역시 또 3년 안에. 그래서 그냥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몇 년입니까? 3년, 개발계획은 2년.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하면은 3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인 저 푸른 초원에서 이제 그림집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다 조성을 했죠. 공사가 끝났습니다. 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딱 택지 조성하는데 여기까지죠.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도시개발구역으로 계속 지정을 해놔야 될까요? 해제를 해야 될까요?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나서도 해제가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에도 이렇게 자 보죠. 그래서 279페이지 맨 밑에 해제 의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거의 박스 안에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밑줄 하십시오. 신청까지. 자, 실시계획 몇 년입니까? 3년. 실시계획은 3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안 하면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라고 돼 있지만 박스 위에 우리가 다음 날 동그라미 치고 왔죠?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뒤에다가 다음 날 다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가로 안에 한제 방식인 그건 놔두시고 아직 함재를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요거는 거꾸로 하는 경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에 역시 다음 날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개발계획 밑줄. 개발계획 몇 년입니까? 2년. 이 안에 안 하면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은 일단 놔두시고 2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인가를 해주는 거는 지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인가 신청까지 하는 겁니다. 요 신청자를 빼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개발계획은 2년, 실시계획은 3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 개발계획 몇 년입니까?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이렇게. 눈이 오니까 막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그 다음에 지정되고 나서도 고시하고 공람에서 보여주듯이 해제하고 나서도 고시하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용도지역 등을 환원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 의지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밑줄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예외.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밑줄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아까 거꾸로 할 때 박스 뒤에 다만에 있던 것들은 요 거꾸로 하면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5년, 5년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은 요거 원칙적인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실시계획 몇 년입니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자, 다시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이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죠. 그래서 원래는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없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실시계획 몇 년입니까? 3년, 개발계획은 2년. 안에 안 만들어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 농림지역은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니까 이걸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사업이 안 됐으니까 농림지역으로 돌리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으니까 요거는 해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해제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 때도 해제가 되는데 이 저푸른 초원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되겠죠. 근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해제가 될 때 이걸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될까요?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돌려야 될까요? 놔둬야죠. 요건 택지를 조성했으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어서 해제가 될 때는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사유.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정.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누가 지정하죠?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관리계획이랑 같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데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분할할 때 얼마? 1만. 결합할 때? 1만. 해제사유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이렇게 안 하면은 3년,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어가지고 해제가 될 때는 원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나옵니다. 시행자. 시행자는 아까 했죠. 크게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눠가지고 공공 부분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다음 페이지. 시행자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시행자 지정은 그 지정권자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285페이지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여기까지.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유가 있을 때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죠. 요게 최근에 몇 번 나왔었는데 28회 때인데 29회 때인가? 그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원래의 시행자에서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도식화 해가지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놔두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규약, 시행 5번에 규약 등의 작성 나오는데 가로 1번에 규약, 가로 2번에 시행 규정. 자, 요거는 제가 인문과학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치법규라고 해요. 자치법규. 그러니까 구성원들, 시행자가 만드는 약속입니다. 우리끼리 이거 지키자고. 근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자치법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시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얘네는 다 똑같이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겁니다. 요거를 똑같이 정비법에 가면은 정관등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등. 얘네는 다 똑같이 자치법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조합이 만들면 정관,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그래서 가로 1번에 규약 보시면은 지정권자는 밑줄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 밑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게 규약. 규약.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행규정. 규약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지자체 밑줄.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위 1의 1에서 4. 1에서 4가 그게 아까 공공부분의 사업시행자였습니다. 공공부분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지자체가 공공부분의 사업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시행규정이라고 하죠. 시행규정.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은 시행규정을 작성합니다. 시행규정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조합이 만들면 정관, 이런 것들을 자치법규라고 부릅니다. 자치법규.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똑같이 정관이라고 나올 겁니다. 정관 등.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90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나오죠? 조합. 옆에 기출 문제 뭐 표시 보이시다시피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봐야 됩니다. 별표 3개. 조합은 총 공법에서 3번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 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주택법상의 조합이 이렇게 3군데서 나옵니다. 이 조합들은 그 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다. 조합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가. 이거는 너무 쉽게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게도 안 나오고 딱 중간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조합 정도의 문제를 이제 맞춘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60점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조합은. 자, 그래서 이제 시행자 지정, 구역 지정했으니까 시행자 지정에서 오늘은 조합만 보도록 할 겁니다. 조합만. 자, 조합을 만들 때는 이제 조합을 일단 만드는 시기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때 만드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이 모입니다. 7명. 7일 이상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정관을 작성합니다.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이렇게 정관을 작성하고 나서 이 정관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조합을 만들 때는 인가 받습니다.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정관은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게 이 동의 요건이 저번 주에 봤던 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아까 환지 방식에서 동의받는다고 했죠? 그때 그 환지 방식에서 동의받을 때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그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요건 하면서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는 다음 주에 조합할 때 같이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하겠다라고 하나 안 하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가서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받고 이 동의받은 걸 들고 이제 인가 신청하러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거 누가 해줍니까? 지정권자가 인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은 법적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 우리 민법에 보면은 사람이 2명 있죠. 자연인이랑 법인.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출생한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 근데 법인은 언제부터? 설립 등기 시부터. 민법은 열심히 하시네. 섭섭하네.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부터 사람으로 보죠. 즉, 개발법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등기해야 사람이 됩니다. 등기한 때부터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아가지고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30일 내에 등기를 하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죠? 자, 조합의 머리,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기구가 일단은 조합에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원들로 총회를 구성을 합니다. 조합원들로. 근데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들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라는 걸 둡니다. 대의원회. 도시개발 조합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구입니다. 임의기구. 자, 정비법 조합에 가도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정비법 조합에 가도. 그때 정비법에서 대의원회가 당연히 있는데 정비법의 대의원회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에 가도 조합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계법이 쉬우면은 개발법, 정비법은 자연적으로 쉬워지는데 국계법이 안 돼 있으면은 개발법 어렵고 정비법은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오시면은 그거를 뒤에 계속 갖다 붙이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그래서 총회랑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머리로 생각을 했죠.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조합에서 손발에 해당하는 거. 그걸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이 조합을 대표해서 의사결정한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업무 집행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조합의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의 임원. 자, 첫 번째. 임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겸직 금지 의무. 두 번째.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결격사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건 아마 중개법에서 이미 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애들, 미성년자. 그 다음에 도라이, 피,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반도라이, 피, 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지산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부르니까 행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바꾸면서 피성년, 후견을 받는다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하는 거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때는 이게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 주민등록 등본에 금치산 선고받은 거, 한정치산 선고받은 게 표시가 됩니다. 진짜 바보 아니고서야 내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내가 도라입니다, 반도라입니다 이걸 써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제도 자체가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꿉니다. 지금은 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능력자랑 대등합니다. 능력자랑. 그런데 요건 뭐 우리가 민법에서 행위 능력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뭐 아실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민법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이랑은.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선고받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선고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이 말은 형기를 다 채운 거죠. 그 다음에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는 뭐 사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면? 사면. 특별사면, 뭐 일반사면 이런 거 있죠?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사면해 주는 거죠. 특정인. 광복절 특사 이래가지고 뭐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 사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면해 주는 겁니다. 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 경제사범들 이런 사람들을 일반 사면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게 일반 사면. 즉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바깥 공기 쐬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 가끔, 다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요 집행유예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유죄. 그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뭐 회장님들 받는 형벌이죠, 이거. 대기업 회장님들 들어가면 딱 요 형 나오죠. 이 사람은 징역 2년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 징역 2년형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도소 가야죠. 교도소. 징역이랑 금고의 차이는 뭡니까? 징역은 역을 살아야 돼요. 역을. 일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금고는 들어가 있긴 한데 의무적으로 역을 살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진 않고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금고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좋은 생각 잊고 있으면 되는데 이 징역 받는 사람들은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금고 받는 사람들도 일을 하긴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게 차이고. 그래서 뭐 형벌의 종류에는 제일 위에 뭐 사형 있고, 그 다음에 뭐 무기징역,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형의 종류는 9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징역, 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의 집행을 유예시켜줍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을 조용히 보내면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집행유예. 즉, 이 징역 2년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무죄가 아니라 나오니까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유죄입니다. 유죄.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법에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공법에 결격사유가 몇 번 나올 건데 요 4가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이 4가지 사유는 대부분의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4가지 결격사유가 요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날. 이 다음날 동그라미를 친 게 보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당연 퇴임합니다. 근데 개발법은 아주 특이하게 이게 다음날 자격까지. 그러니까 보통 다른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당연 퇴임을 하는데 개발법만 특이하게 다음날. 보통은 당연 퇴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요게 도시개발법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가지 더 써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책을 읽으면서 한번 보자. 자, 290페이지 조합 설립 인가 290페이지.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몇 명이 모입니까? 7명. 밑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밑줄, 정관을 작성 하여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주죠? 네, 지정권자 밑줄, 인가 밑줄.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 것 마찬가지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한다 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은 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나오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그 구역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또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0제6조 사항에서 7항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페이지 276페이지를 써주십시오. 거기 가면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자, 거기 가죠. 276페이지. 저번 주에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돼 있죠. 6조 사항에서 7항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볼 겁니다. 자, 여기 동의 요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때 면적이랑 소유자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적이랑 소유자를. 자, 질문들을 다 달아놓고 답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면적에서 첫 번째, 국공유지는 여기에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 숫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공유자 전원을 각각 소유자로 봐줄지 아니면은 대표하는 한 명만 소유자로 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공유긴 공유인데 구분 소유자일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지정 절차가 밑으로였는데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죠. 의견 들을 때 맨 처음에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 요 공람 공고를 말합니다.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그래서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공람 공고 1.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자,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람 공고를 하면은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리고 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소유자 수를, 이제 지분을 쪼개가지고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지. 증가한 소유자도 소유자로 봐줄지 아니면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동의를 했다가 이 동의를 철회를 합니다. 철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동의했다가 철회한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이 동의했다가 갑이 먼저 이제 동의를 했는데 동의한 후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의한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은 을한테 새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지 을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지.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자, 첫 번째, 국공유지는 면적을 산정할 때 이 면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포함을. 그 다음에 소유자 공유일 때는 한 명으로 봅니다. 대표하는 한 명만. 근데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을 소유자로 봐줍니다. 각각을. 그 다음에 공람 공고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의했다가 철회하면은 이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거 아니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양도인 갑을 기준으로 한다. 즉 갑이 동의했으니까 을도 동의한 것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니까 동의를 받을 때는 이 국공유지, 뭐 광명시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광명시에서도 공무원 한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공유지 관리청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유토지한테도 받고 국공유지 관리청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강당에다가 사람들을 쫙 모으는데 이 광명시 공무원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거죠. 나오셨는데 사유토지 소유자들이랑 섞여 앉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따로 부릅니다. 공무원님 이쪽으로 사무실로 따로 부릅니다. 사무실에 따로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계십시오. 이러면.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청은. 그 다음에 먼저 동의를 받을 때는 사유토지 소유자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유토지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을 충족을 했죠. 충족을 하면은 이분은 커피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유토지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이 동의 요건에 미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에 커피 마시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와가지고 동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의를 받을 때는 먼저 사유토지한테 받고 그 다음에 동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동의 받는 순서가 이렇게. 자, 요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에. 자, 보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자. 동그라미 1번에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동그라미 포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 밑줄. 대표하는 한 명. 다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밑줄.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3번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자, 공람 공고일 후 밑줄 하시고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 공람 공고일 후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 27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76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에 공람 공고일 후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 증가된 사람은 소유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걔네는. 4번. 그 4번의 세 번째 줄. 동의를 철회. 밑줄. 동의를 철회.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하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 밑줄.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5번.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 아니면은 뭐 마지막 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수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존 소유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2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밑줄 사유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다음에 그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밑줄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뒤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 그래서 사유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4번은 됐습니다. 이렇게. 요게 똑같은 내용이 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환지 방식에서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요건이 똑같죠?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도 이 두 군데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오시면은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요게 그 똑같은 내용이 거의 둘 다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면 국공유지는 면적에서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공유일 때는 한 명. 가만 구분 소유자 할 때는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 후에 사람 수 증가하죠. 그럼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의했다가 철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래서 요거 보죠. 가로 3번에. 동의 철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밑줄. 인가 신청 전 밑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지,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동의를 철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죠. 그 다음에 동의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밑줄.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수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하고 나서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그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봐주죠. 다만 이 사람도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양수인도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등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자, 조합의 구성. 조합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네, 밑줄.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해서 조합장 1명이랑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밑줄 겸할 수 없다. 이게 겸직 금지음. 그 다음에 4번.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는 4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선고받고 2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권리와 의무인데,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밑줄 평등한 의결권. 고 29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 안에
평등한 의결권.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다만 이하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우리 공유일 때는 소유자를 몇 명으로 봤습니까? 한 명. 그래서 의결권을 한 장 줍니다. 그 옆에 가로 2번에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면 돼 있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소유자를 몇 명으로 보죠? 각각. 그래서 의결권도 각각 줍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의결권도 안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견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소리를 법에다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 모아보니까 면적 1만 제곱미터, 뭐 5천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1000 제곱미터 이렇게 막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토지 소유자로 포함이 된 거예요. 조합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집니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까? 평등한 의결권.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합에서 총회를 하는데 1만 제곱미터 찬성, 5천 제곱미터 찬성, 3천 제곱미터 찬성, 1000 제곱미터 찬성 했는데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 사람이 손 안 내려? 이런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소규모 토지라는 이유로 내지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소리인데 예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법에다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밑줄 법인.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성립합니까? 네,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밑줄.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4번 조합에 관해서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밑줄 밑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공법이니까 공법상 근거법률이 도시개발법이죠.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니까 비영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 재산이 모이면 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 이렇게.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관해서 일반적인 규정들은 민법 30조 이하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을. 그 다음에 5번은 됐습니다. 이거 놔두시고 6번 294페이지에 6번 조합 임원의 직무 나오죠.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도와줍니다. 감사는 감시하는 것. 그게 역할입니다. 4번. 자, 가로 4번만 보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 밑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원래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죠? 조합장. 근데 조합장의 거래 시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 그래서 제가 조합장 이사를 오른쪽에 감사를 왼쪽에 필기를 허투루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죠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 의결사항 이런 것들은 됐고 8번 대의원회.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명? 50인 이상 밑줄. 이럴 때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네, 둘 수 있다 밑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다음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 요까지 요게 도시개발법에서 이 조합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자,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입니까? 7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하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나서 동의를 받는데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때 동의요건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죠.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입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공유일 때는 1명. 구분 소유자일 때는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은 양도인을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수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양도인.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가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죠. 아니고 언제? 등기한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의사결정기구와 총회 구성원은 조합원이 되고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총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는데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이면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나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결격사유.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이하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